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속에 등장하는 이런 인간들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하고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오늘의 사연 주인공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옛날에 어릴 적 라디오 사연 같은 거 가끔 보내보면 어쩌다가 한두 번씩 당첨되기도 했었어요. 이번에도 될진 모르겠지만 털어놓다 보니 제 얘기가 꽤 길어지네요. 사실 주변에서는 특정한 어떤 것에 수기처럼 올려보라고 말도 많았거든요. 요 근래 저에게 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결혼 10년 차고 또래들 중에서는 제법 늦게 한 편이에요. 사실 대학도 못 나왔고 고졸인 학력을 갖고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긴 했던 것 같네요. 돌아보면 말이에요. 제 인생은 늘 준욱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엄마한테 눈치 보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후론 아빠랑 동생과 살면서 또 타인의 눈치를 보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을 저마저 이렇게 외면하고 기죽여버리면 과연 누가 그 길을 살려줄까 싶네요. 하지만 어릴 때에는 도통 그런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연애할 무렵 남편이 저한테 예쁘다고 할 때에도 비꼬는 소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용주야, 정말 용주는 코도 높고 눈매도 너무 매력적이야. 이러니까 내가 첫눈에 반하지 않겠어? 뭐 외모만 보고 좋아한 건 아니지만 외모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건 사실이기도 해.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엔 그게 곧장 칭찬으로 꽂히지 않는 거예요.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말 같네요. 뭐야, 왜 그래? 나 놀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저의 이런 반응에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조차 그런 류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외모건 뭐건 간에 저에 대한 좋은 반응이 오면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어지간히 엄마에게 사랑이나 인정 같은 거 못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어이구, 영주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 닮았으면 인생이 좀 더 편했을 텐데 말이야. 쌍꺼풀도 없고 너무 얼굴이 두부처럼 물렁해. 그러니 사람들이 맨날 둘이 안 닮았다고 하지. 안 그래도 속상한데 엄마는 늘상 본인의 외모를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딸인 제 외모는 가차없이 비하를 했었어요. 그러던 엄마는 몇 년이 지나 저와 남동생이 학교에 가 있던 때 아빠에게 한 통의 전화만 남긴 채 집안 세간살이들을 거의 반 정도 들고 사라졌죠. 그때 집으로 들어섰을 때 이사 가는 것 마냥 기묘하게 집이 비어 있고 아빠가 허탈하게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는 아빠가 하던 일이 수입이 좋은 편이어서 그 시대치고 좁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을 끊고 난 뒤 나와 아빠, 남동생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조금씩 물에 잠기듯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어 몇 년 좀 더 지나서 IMF가 터지고 말았고요. 아빠는 그때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파도 병원조차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원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갈수록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빠의 꿈과 마음의 공간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만 사이즈가 축소된 게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집이라는 공간과 우리의 재산도 똑같이 축소되어 가기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저에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외모에 대한 놀림, 그리고 조금의 사랑도 주지 않고 늘상 남동생과 편애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빠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빠는 실상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저와 동생을 물질적으로 책임지셨으니 그것도 무척 대단하지만요. 그 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주저앉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연을 듣는 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시고 또 어떤 부모님의 자녀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 같은 생활권 안에 있었으면 누구나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아빠가 늘 저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소리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다 죽어. 다 다친다고. 하여간 뭘 할 때는 다 조심하고 다 알아보고 해야 돼. 그러지 않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자면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딱히 존중이나 배려, 사랑의 표현 같은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네 엄마가 소개해주신 지방의 작은 물류 공장에 취직해서 한동안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살았고요. 아빠는 여자애가 그런 곳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요. 달리 방법이 없었는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은 점점 줄고 줄어들다 못해 바람 빠진 풍선보다 그 작은 집, 가끔 쥐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는 그 집에서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제 딴엔 꽤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 모두 변변치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저는 또래들이 웬만하면 다 갔던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취업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 아빠는 늘 마음의 빚이 있고 그걸 좀 좋게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에 모든 기본적인 스위치가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나 봐요.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영주 니네 엄마가 그러고 나가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충격받아서 일을 몇 달 놓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다가 수입도 줄고 집도 줄이고 그러는데 IMF까지 와버렸어. 진즉 애들 잘 키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좋은 일이 생겨도 좋게 받아들일 줄 몰랐던 아빠. 맨날 그렇게 소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부정적이기만 했던 아빠 밑에서 자라왔던 저는 저에게 구애해오는 남자들의 반응도 곱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저를 바뀌게 해주겠다고 무던히 노력을 하기에 이 사람은 믿어도 될 줄 알았더랬죠. 하여간 많은 남녀들이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착각을 하다 보니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몇 년을 교제하다가 30대가 되어서 저도 비로소 제 집으로부터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과 그때 결혼을 결정해서 식도 올리고 둘이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남편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주야,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모임 가질까 하는데 괜찮지? 형수님이랑 재수씨도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 뭐 먹을 거 많이 안 해도 돼. 이번에 누나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냥 한번 식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 요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잖아.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이 말을 곱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 그렇게 저한테 매달려서 다 맞춰주고 죽을 신용까지 하던 남편이 대뜸 자기 식구들을 초대해서 저에게 일거리를 넘기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왜 나한테 이렇게 촉박하게 물어보는 거야? 형님이랑 동서가 도와준다고? 왜 우리 집 집들이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하려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제일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은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오빠. 요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한다니. 그럼 내가 다른 건 못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뭔가 이골이 난다는 듯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에 저는 엄청나게 놀라버렸어요. 아, 누가 뭐래? 네 입으로 너 잘하는 거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요리는 실제로 잘하니까 내가 인정해 준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내가 이런 거 부탁 하나 못해?
집도 절도 내가 다 해오고 이 결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영주 너는 뭘 하는데? 저는 당시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하긴 했었어요. 어지간히 부정적이었던 아빠와 어지간히 게으른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집을 깨끗이 유지하려다 보니 살림에 어느 정도 도가 트긴 했었어요. 남편의 말 맞다나 요리를 못하는 편도 아니고 굳이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잘하는 편이긴 했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었던지라 그때 시댁에 가서 제가 해간 요리들을 좀 내놓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칭찬 일색이긴 했는데 이때 손희 형님이 저를 약간 비꼬듯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말이에요. 와, 우리 동서는 가방끈은 짧다더니 요리끈은 아니 앞치마끈은 긴가 보다. 그쵸 서방님? 제가 처음에 손희 형님이나 동서들과 인사하고 지낼 때 나름 편하게 사이좋게 만남을 가져보겠다고 너무 제 속 얘기를 다 했던 탓일까요? 결혼 초반에 이렇게 며느리들끼리 셋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냥 허물없이 이 둘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의 약한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들 웃어넘기듯 하더니 결혼 생활 하는 내내 마주칠 때마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쯤 돼서야 이 둘이 결코 좋은 타입의 인간들이 아니란 걸 안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다 이거예요. 요리 잘한다는 걸로 비꼬고 빈정댈 땐 언제고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고 대량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꼭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그렇게 좀 말하지 마. 애초에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뭐 집해왔네 어떻네 하면서 하나하나 뭐 따져라도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왜 결혼하자고 했어? 그리고 왜 형님이랑 동서는 손 까딱도 안 하고 다 나한테 일이 넘겨지는 건데 내가 집도 제공하고 음식도 만드는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래놓고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이 집에 초대하는 것조차 내 의사가 아니고 오빠가 정한 건데 나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하나도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건지 씩씩대면서 콧구멍을 마구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떤 부분에선 저를 가방끈이 짧네, 머리가 나쁘네 하고 무시해도 꼭 그 다음 날이면 사과하고 어떻게든 다시 아물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마냥 미워하고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가서 또 속을 긁어대긴 했지만요. 아무튼 남편은 이렇게 넘어간다 치고요. 형님과 동서는 진짜 무슨 악덕 2인조처럼 짝을 맞춰가지고 둘이 이죽거리면서 절 괴롭히더라고요. 대놓고 뭔가를 시키고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알아누웠던 건 말로 인한 상처였어요. 동서는 희죽희죽거리면서 형님이 저를 약올릴 때 같이 놀리고 쓱 빠졌고요. 형님은 아주 대놓고 저에게 회초리를 휘둘러 대더군요.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지네 모임에 안 끼고 슬슬 빠지는 제가 몹시 얄미웠나 봐요. 우리 둘째 서방님네 동서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빠? 집에만 있잖아. 나랑 막내 동서야 회사에서 맨날 보니까 가끔 동서 생각이 나더라고.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여기서 일하게 해주고 싶긴 한데 가족이라고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 그치 막내 동서? 우리 둘째 동서는 학력도 안 되긴 하잖아. 뭐 전에 무슨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나? 아, 내가 그거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말이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얼굴도 본 적 없는 지네 친정엄마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낄낄대는 건지 슬슬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공순이라는 정식 명칭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고 그렇게 묻는 거 있지? 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니 근데 말이야. 공순이가 뭐야? 대체 공순이가? 뭐 요즘도 공순이가 있나? 자기 일할 때는 자기 보고 공순이라고들 했어? 세상에. 저런 말은 저도 되게 예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옷 물류 공장에서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 저를 비하하듯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웃기고 재미있는 건지 너무 웃겨 죽겠다 너투로 말해요. 나도 아까 기계 좀 만지고 우리 집 전등도 고쳤는데 이것도 공순이 소리 들을 일인가?
아무튼 동선의 회사는 뭐 공순이 출신이랄까? 하여간 고졸은 안 되지 않아? 막내 서방님이 고졸 출신들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며. 그러자 막내 동서는 형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저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고졸 출신은 우리 신랑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딜 가든 다 그렇죠. 몇 번 알바생 정도로만 썼지 정직원은 힘들잖아요. 뭐 저도 뭐 편견 같은 거 갖는 건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가 쌓인 경우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고졸이면 대체로 머리들이 그렇게 딸려요. 적당히 말을 해주면 못 알아먹고 내가 교수인 양 제대로 가르쳐줘야 알아먹더라고요. 형님이야 저보다 손윗사람이라고 치고 제 또래인 손 아래 동서까지 저렇게 저를 비꼴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몇 마디 입 안 열고 조용히 형님 옆에 붙어 있길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전형적으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타입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말까지는 너무 굴욕적이라 더 듣고 있기 힘들었어요. 고졸하느니 차라리 중졸이 나을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고집만 세가지고 지들이 못 알아듣는 걸 막 화내고 자격지심도 장난 아니에요. 뭐 아예 중졸이면 자신감도 팍 가라앉아가지고 남의 얘기를 그나마 듣거든요. 하여간 일 시키는 입장에서 고졸은 최악이죠 뭐. 어머, 이거 둘째 형님 가르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화나신 거 아니죠? 굳이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덧붙여 저런 말을 쓱 던지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말들을 좀처럼 잊지 못하고 계속 체한 듯이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살림을 하며 이래저래 움직이다가도 정말 뭘 하건 간에 자꾸 저런 말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임신하고 아기 가졌을 때에는 더더욱 형님 동서를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본인이 들어도 좀 그랬는지 선을 긋더라고요. 뭐야, 형수님이랑 재주씨가 그런 말도 해? 그건 좀 실망이다. 나도 그건 아무리 우리 쪽 사람이라지만 편 못 들겠다. 영주 너 당분간 그냥 그 사람들 만나지 마. 태교에 나쁘니까.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말해주니 그 후로 그들을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지네들끼리 제 욕을 하던지 말던지 애기도 잘 안 보여주고 시댁 모임도 잘 안 갔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무지 피할 수 없이 연중 행사로 명절 때는 보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한번 슬쩍 언지를 주는데도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저 형수님, 그런 얘기 하신다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만하세요. 나름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뭔가 형님을 더 발끈하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큰 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민망했던지 차마 저희 남편한테는 빽 못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저희 남편조차 혀를 내둘렀고 주변에서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어머, 제가요? 제가 왜요? 동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세상에, 왜? 어머, 자기 되게 웃긴다. 서방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나 오해받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녀? 저 형님, 제가 뭐 어떻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형님은 여전히 얼굴이 삶은 문어처럼 빨개져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저를 마구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머, 자기가 뭔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안 그래요? 막내 동서, 자기가 말해봐봐. 내가 둘째 동서한테 뭐 말실수라도 한 거 있어? 그러자 한창 이 사이에서 저와 형님 사이 간을 보며 빠르게 눈을 넙치마냥 옮겨대던 막내 동서는 맵다 하고 저 말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던져버리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두 분 얘기하실 때 늘 같이 있었잖아요. 이건 둘째 형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큰형님은 맨날 둘째 형님 걱정하고 챙겨주시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러니 저만 궁지에 몰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하도 분위기가 안 좋고 거북해지니 어머님이 말리셨고 빠르게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를 안고 차에 타고 돌아오는 와중에 남편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남편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 잘 아니까 나한테 얘기해. 솔직히 내가 봐도 형수님 아까 좀 이상해 보였어. 그렇게 발끈하고 화내는 거 처음 봐. 자기 딴엔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겠지만 나는 당신도 잘 알고 우리 형수님도 어느 정도 알잖아. 뭔가 이상하다는 것 정도는 알지. 저도 애지간히 억울했던지 그나마 남편이 저 정도 선에서 받아주는 것조차 그렇게 감지덕지하게 여겨지고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 짜증나는 인간들을 매년 끊임없이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싫고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가능하다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아들들 옹기종기 모여 살게 한답시고 다 근거리에 살게 하셨거든요. 막내 서방님이 차리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내 동서도 일하고 그걸 도와준답시고 형님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역 근처에 있는지라 애지간하면 지나갈 때마다 잘 마주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그 둘은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지들이 회사에서 저지르는 비리를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더군요. 아마 그조차도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떠든 것 같아요. 그러니 들을 때 더 열받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커피 머신 산 거 어떻게 처리했어? 그때 그거 다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 나 우리 민우 아빠한테 팁 좀 주려고 그러거든. 그때 어떤 식으로 처리한 거야? 이런 거 세무조사에 안 걸리게 잘하는 방법 좀 알려줘 봐봐. 그 말을 듣고 막내 동서는 뭐 대단한 거 알려준다는 듯이 아주 눈을 번쩍이더라고요. 아, 그거야 형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도 처음에는 좀 무섭고 쫄았었는데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래 빼돌리고 영수증 처리 대충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대충 영수증 써달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 커피 머신이랑 애들 소파까지 같이 샀는데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막내 동서네가 무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엄연하게 명분을 걸어두고서는 지들 살 거 실컷 사대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들 집에 가구들도 바꾸고 무슨 명목이 있다고 아주들 신이 나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작당을 해먹고 있으면서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고 저를 무시하는지 너무 고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 저는 아주 희한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어딘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주눅 들어있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 기에 눌려서 길을 못 펴던 저에게 인생이란 건 얼마든지 새롭게 바꿔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이자 우리 아파트 윗위층에 살던 언니였어요. 원래 맨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면서 얼굴을 보긴 했지만 친해진 건 아마 원에 있는 행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5살 위의 언니였는데 자기 아들과 우리 아들이 잘 노니까 이런 모습을 너무 귀여워하더라고요. 승준이 엄마,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커피 맛있게 내려줄 테니까. 애들은 놀게 하고 우리도 놀자. 몇 번이나 이렇게 초대를 해오길래 저도 간식거리를 사들고 아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법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막 말을 더듬으면서 물었어요. 어머머, 그럼 신우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러자 언니는 여지껏 밝았던 얼굴에 슬쩍 그늘이 지더니 어쩔 수 없단 어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지독한 사람이 아니야. 결혼 안 한 신우 2년만 데리고 살아달라고 안 그럴 거면 아파트고 뭐고 다 빼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벌써 5년째 같이 살고 있어. 그나마 지금은 지도 눈치가 있으니까 매일 집에 붙어있지는 않아. 이 언니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지독한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우랑 엄청나게 싸워서 이혼하려고도 하고 이사 가려고도 해봤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이사 갈 거면 자기를 밟고 가라나.
자기가 볼 때는 어때? 나 그렇게 사는데도 아직까지 미치지 않은 게 용하지? 이때 좀 혀를 내두르긴 했는데 더 놀랄 거리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개천에서 용난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도저히 꿈도 못 꿀 이런 환경에서 이 언니는 기이한 일을 해냈더라고요. 진짜 여러모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더라고. 신우이랑 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질러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팔자 고치려면 그냥 나를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독하게 말하던 언니는 뭔 종이를 하나 갖고 오더니 쓱 보여주더라고요. 글쎄 제 기준에서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명서였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언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자 언니는 한숨을 토해내면서 본인도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맛이라면 나 좋게 하는데 시간과 체력을 써야 하지 않겠어? 사람 원망하는 데 쓰기는 싫더라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날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괴롭혀댔던 신우랑 어머니 말이야. 내가 저거 눈앞에서 흔들어대니까 그 뒤로 별말들을 못하더라고. 자기는 전에 고졸이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만 나는 4년째 나왔어도 변변치 않았거든. 그러니 늘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 이 언니는 정말 혹독하게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쪼였더라고요. 밤잠 시간 다 아껴가며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공무원 준비하는 카페에서 관련된 팁을 받아 요리조리 계획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같은 말을 저에게 툭 던지는데 저는 그때 왜 그게 농담같이 들리지 않고 머리와 가슴 속으로 쏙 들어왔던 걸까요? 사람마다 뭔가에 꽂히는 계기가 뭔가와 만나는 인연과 타이밍이 있나 봐요. 승진이 엄마도 한번 세무사 시험 도전해봐. 절대 쉽다거나 할만하다거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팁은 줄 수 있을 거야. 자기 지금 그렇게 사는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런 걸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그러느니 본인의 능력을 높이는 데 시간을 써. 그 지랄 맞은 형님이랑 동서? 걔네들 그냥 다 눌러버려. 스펙으로 밟아버리면 되는 거야.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저를 며칠간 아주 심오하게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고졸이네 어쩌네 하며 놀려대던 것들, 지네들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고 있는데? 그깟 사무실? 지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아주 가짜는 사업하는 것 같다며. 사람 일 어찌 될 줄 알고 함부로 누굴 무시해. 막말로 자기가 세무사라도 돼서 걔네 회사 다 뒤집어버리면 어쩌려고. 이 언니의 말처럼 제가 무슨 형님 동서를 깔아뭉개고 복수할 생각으로 세무시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동기로 뭘 한다고 오롯이 동기가 결과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여러모로 많은 도전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말을 신경 쓰지 말던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내 환경을 더 높여 그들과 안 마주치던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보면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형님 동서한테 상처받는 게 뭐 대수냐고 여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저에겐 엄청 큰 상처였는걸요. 고민하던 끝에 이 언니와 저희 남편에게 세무사 시험을 보겠다고 선포했어요. 언니는 심각하게 듣더니 중간에 포기할 거면 하지도 말라고 조언해주는 자기만 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부야 본인이 하는 거고 한계도 있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언해주는 것도 조언 듣는 것도 둘 다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야. 나는 자기가 열심히 꾸준히 하겠다면 팁을 줄 거야. 근데 어중간하게 내가 그때 자기 앓는 소리 좀 들어줬다고 어설프게 복순이 뭐니 일시적으로 불타오르는 거면 안 할래. 그 말을 들으니 전 더 뭔가 이걸 붙잡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얘기해준 공부할 범위를 들으면서 점점 이가 떨려오긴 했지만요. 남편도 이때에는 저를 말렸었어요. 세무사 시험? 자기가 그거에서 뭐 하려고?
갑자기 뭔 바람이 불어서 그래. 에이, 누가 또 우리 색시한테 바람 불어 넣었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살림이나 육아를 제쳐놓고 뭔가 한다고 할까봐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형님이나 동서 못지않게 제가 살림만 하고 붙어있길 바라는 남편의 길들임이 더 싫었어요. 누가 자기를 무시해? 누가 우리 색시 무시해? 자기는 지금 모습으로 충분해. 뭔가 더 안 해도 괜찮아. 뭘 또 그 나이에 머리 아프게 공부야. 그 엄마는 원래 머리가 좋았나 보지. 그냥 남 얘기다 하고 넘겨. 더는 내가 보는데 당신이 왜 그런 고생을 해? 말이야 저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은연중에 그냥 늘 지식이 어딘가 부족한 채로 자기 옆에 그냥 말없이 본인 보자나 하면서 있어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게 결혼 연차가 점점 지나가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도록 남편에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이와 남편이 깨어있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어요. 먼저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아이 친구 엄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명 미숙언니라고 부르던 그 언니는 제 진심을 알고 조금씩 팁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자기도 이른바 맘시생, 엄마 고시생이 된 거야. 결심한 이상 남편이나 시댁에서 뭘 어떻게 다들 지저대도 그냥 다 무시해. 그런 거 듣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거 들어주고 멈춰있으면 금방 50대는 거야.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싶지는 않잖아.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애나 남편이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왜 못해? 심지어 남편은 성인인데 밥이나 빨래나 그런 거 다 적당히 알아서 시켜. 그리고 자기는 여기 커뮤니티 보면서 공부해서 합격한 수기들 보면서 계획 잘 세워봐. 이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 팁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들었던 강의나 문제집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골라주더라고요. 언니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 와중에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봐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엔 배포 있게 시작했으나 공부할 내용도 많고 일단 영어가 너무 딸렸었거든요. 이럴 기세로 시작한 건 아닌데 중간에 너무 힘이 딸리더라고요. 역시 맘시생, 엄마 고시생들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나 아니면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는다고 징징거리지. 진짜 내 손길이 가야 하는 애기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놀아줘야지. 나 자신을 챙길 시간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다. 나를 챙길 시간은 어찌 보면 정말이지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공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계속 남을 위한 손만 부지런히 놀리다가 나 잘 되겠다고 펜 잡아본 건 공부할 때밖에 없었거든요. 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 중 세상은 내 맘 같지 않고 다 지 맘대로 흘러간단 말이 생각나는 게 안 그래도 공부가 고달팠던 때에 저를 아주 머리 아프게 한 일이 연달아 터지고 말았어요. 솔직히 이 난리 속에 무슨 시험을 준비하냐 싶어 잠깐 때려치기도 했었답니다. 그때가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우리 아들내미가 어린이집에서 크게 다쳐서예요. 놀다가 계단에서 굴렀는데 너무 크게 다친지라 치아도 망가지고 빠지고 여기저기 꿰매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당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본인도 많이 놀랬겠지만 그걸 자기 엄마한테까지 알려야 했을까요? 이걸로 우리는 엄청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까지 해서 내가 혼나게 만들어? 이게 솔직히 내가 야단 맞을 일이야? 내가 공부한다고 애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놨냐고. 점심 먹고 일어난 사고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근데 왜 그걸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나를 무슨 뒤늦게 공부 요란 떠는 미친 여자로 만들고 지 자식은 다치게 만든 애 엄마로 만드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형님이며 동서까지 가족들 단톡방에서 비아냥거리잖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실 그대로였거든요. 남편이 입방정을 어줍잖게 떤 까닭에 형님이랑 동서, 시댁 단톡방에 있던 모두가 저의 공부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다 대고 둘이 얼마나 입방아를 찧어대던지. 어머니는 거기서 씩씩대시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머머, 동서, 세무사 공부?
오, 대단하다. 근데 그거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나? 아니, 아니, 아무나는 아니지. 뭐, 대학 나오면 한 번씩은 도전해보지 않나? 근데 동서는 대학 안 나왔으니까 힘든 거 맞겠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애기 엄마가 애를 챙겨야지. 그런 걸 챙겨서 가정을 내팽개쳐도 괜찮겠어? 이렇게 먼저 씨를 뿌려대는 형님의 밑밥에 막내 동서가 옳다쿠니하고 잡아채가지고서는 아주 둘이 저를 잘근잘근 씹어대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우리 준서 어릴 때에는 일 안 했어요. 지금 사무실도 남편이 같이 봐주니까 오는 거지. 저 혼자 창업하라고 했으면 절대 안 했죠. 둘째 형님 진짜 겁도 없으시다. 애 그맘때쯤이면 다치는 거 부지기수인데 걱정도 안 되세요? 둘이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니 아주버님부터 해서 막내 서방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까지 일제히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그 내용을 다 쓰기도 싫고 그냥 아무튼 다 제가 잘못했다 이딴 식인 거죠. 이날 전 그동안 결심만 하고 있다가 못했던 일을 저지르게 되었으니 남들이 볼 땐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매우 큰일이었어요. 아마 요즘 시대 며느리들에겐 다 하나같이 딜레마인 일일 텐데요. 바로 다름 아닌 시댁 단톡방. 이놈의 단톡방에 알을 깨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것들 떠드는 소리는 못 듣고 살겠다. 이러다 4명에 못 죽지 싶어 니까 것들이 뭔데 내 숨통을 막나 싶어서 박차고 단톡방을 나와버렸어요. 이때 남편이 당황해서 몇 번이나 초대를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나가버렸고 결국 포기하더군요. 뒤로들 제 욕을 얼마나 뻔질나게 했는지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날 저에게 주어진 수많은 족쇄 중 하나를 풀고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아들을 떠올릴 때의 마음은 여전히 달갑지 않아서 그만 그때 흐지부지하게 시험 준비를 멈추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연말을 맞고 보니 어찌나 속이 허하고 허무하던지 그런 와중에 남편이랑 아주 크게 싸운 일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 인간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글쎄 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게임기를 사들고 집에 와서 숨겨놓은 거 있죠. 도대체 이게 남의 집 나이만 먹어버린 아들과 사는 건지 아니면 성인 남자로서 제 구실을 하는 인간과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미쳤어? 지금 돈이 이게 얼마야? 나 봐. 나 이거 지금 당장 욕조에다 던져버릴 거야. 아주 물 다 뒤집어 쓰고 다시는 복구 못하게 망가뜨려 버릴 거야. 남편은 이때 사색을 해가지고서는 지 입으로 저한테 이게 얼마인지 알고 그런 망할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직장 다니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해줘? 내 돈이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도 못해. 남들은 다들 막 바람 피고 더 못된 데에 가서 시간이랑 에너지 쓴다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나처럼 충실하게 가정만 보는 남편이 어딨냐고. 이거 게임기 하나 사서 좀 놀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진짜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뭐 무슨 바람?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그럼 지는 왜 저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죠? 전 바로 반박했지만 남편은 도저히 들어먹질 않아서 며칠을 냉전이 지속되었고요. 그동안 저는 결국 포기하고 버려두었던 세무사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때 정말 이가 갈리더라고요. 남편도 날 바보 취급하고 시댁 식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저를 바보 취급하고 말이에요. 저에게 세무사 시험을 권유했던 미숙 언니에게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저는 또다시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들 제가 공부하는 꼬락서니를 못 보겠는 건지 하필이면 그 무렵쯤 그동안 그렇게 죽은 듯이 연락도 안 하고 존재도 잊혀져 가던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걸까요? 어떻게 저를 찾아냈는지 몰라도 저와 동생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주야, 엄마야, 엄마 기억하지? 엄마 안 보고 싶어? 와, 진짜 이때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연락 와서 한다는 소리가 본인이 안 보고 싶냐고요?
님들이라면 저런 엄마가 보고 싶겠나요? 엄마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주제에 실컷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본인을 아주 한없이 불쌍한 인간인 양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저와 아빠와 제 동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전 대충 무시하고 그렇다고 혈연인 관계를 차단할 수도 없어서 적당히 전화를 받아주고 말고 하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정신 사나운 속에 공부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다 보니 진짜 이대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와중에 절 정신 바짝 차리게 했던 건 말이에요. 참 세상 일이란 건 모르겠는 게 저라는 사람의 급수를 한 단계 더 올려주는 데 일조를 하는 건 늘 불편한 사람들 덕분이더라고요. 저에게 도움 주고 조언해주는 사람 덕도 있지만 보통은 날 열받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는 그 꼴 안 보겠다고 악쓰고 성공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창 바쁠 때에 하필 어머니가 다치셔서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챙겨주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마주치기 싫어 죽겠는 형님과 동서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전히 저를 열받게 하고 혐오스럽게 굴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야? 그 세무사 시험 본다며? 아직도 준비하는 거야? 벌써 몇 년째야? 한 3년 되지 않았나? 아닌가 4년인가? 그러다가 승준이 대학 가겠다. 안 그래? 이런 말 정도는 좀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빠직하게 제 속을 긁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몸을 획 돌려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아니 빨리 좀 붙어서 여기저기 조사 좀 다니고 좀 그래봐. 동서가 하는 세무조사 진짜 볼만하겠다. 안 그래? 뭐 솔직히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어디서 운석 하나가 우리나라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금괴를 만들어낼 운명 정도? 이런 확률이야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넙죽 엎드려서 우리 동서 업고 다닐게. 우리 집에 아주 대단한 세무사님 계시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형님 그 특유의 이죽거리는 얼굴로 낄낄거리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좀처럼 품어본 적이 없는데 저 스스로도 좀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어쩌다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슬그머니 제 안으로 들어온 건지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이때 정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막내동서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낄낄거리던 장면을 쉽게 잊을 수가 없더군요. 사람이 뭔가 열받고 혐오스러운 악한 어떤 계기를 갖고 노력을 하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하는 계기로 어느 정도는 끌고 가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너무 지치고 기력이 빠져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아마도 평생을 함께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은 형님과 동서를 떠올리니 그럴 수 없더라고요. 기왕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죽을 때까지 니들과 어떤 인연으로건 엮여서 봐야 한다면 감히 이제 나한테 말 함부로 입 놀리지 못하게 해주마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마음만으로 당연히 시험 칠 만한 역량의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요. 중간중간 어떤 성과들을 짧게 보기는 했었답니다. 당연히 저는 먼저 합격한 미숙언니만큼 1년 정도 준비해서 될 감은 아니었어요. 해마다 미끄러지길 반복해서 이제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시험을 쳤죠. 미숙언니에게조차 시험 본다고 알리지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혼자 모든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고 홀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돌아온 결과는 눈으로 보고도 내 것 같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던 결과 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너무 넋이 나가고 들뜨면 입이 떨어지질 않나 봐요. 화면을 눈으로 응시하고는 있고 내 머리도 모든 걸 인식했는데 이게 막 어떤 감정으로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미숙언니였습니다. 언니, 저기... 왜 그래? 자기 무슨 일 있어? 저는 어버버하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겨우 맞닥뜨려가면서 말을 했어요. 합격했다고 말이에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숙 언니는 비명 같은 환호성을 질렀고 전화를 끊고 곧장 광화문 쪽에서 우리 집까지 달려와 저를 얼싸안고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조금 지나 알렸는데요. 듣고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다 포기하고 거짓말 치는 줄 알았다나요? 전 자연스럽게 남편을 통해서 시댁으로 퍼지길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웃긴 건 시댁 형님과 동서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어떤 언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승준애미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더니 진짜 네가 된 거 맞냐? 그럼 뭐야, 그게 무슨 일 하는 건데? 이제 나가서 일하는 거냐? 아이고, 근데 그 네 큰형님 말로는 너 앞으로 직장 다니면 바쁠 거라던데 애 키우면서 그게 가능하겠어? 그거 꼭 따야 했어? 이때 저는 여기서 열이 확 하고 뻗치더라고요. 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여시같이 못된 것에만 지능이 발달한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절 골려댈 때는 언제고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이 좋은 사실 가지고 벌써 부정적인 것부터 따져가면서 절 걱정하듯 빈정대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본인 큰며느리 손바닥에 놀아나서는 둘째 며느리가 힘들게 고생해서 이뤄낸 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아들 이겨먹을까봐, 자기 아들 불편하게 하고 살림도 제대로 안 할까봐 그것만 걱정인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뭔가 복수를 하고 쳐내려고 하면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전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성만 내면서 덤비다가 간사한 형님이 짜놓은 수렁에 빠져서 더 허우적대고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적어도 제 손에 칼자루는 있었어야 제대로 휘둘러댔을 텐데 그땐 저도 너무 모르고 아둔했던 거예요. 결코 이런 데에 쓰겠다고 제가 칼을 갈았던 것은 아니나 그걸 자기들에게 향하게 갈아준 셈이 되었으니 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취업선에 뛰어들어 일하고 있는 미숙 언니에게 이 부분에 대해 상담을 했고요. 결국 전 장비를 아주 잘 갖춰서 그들 앞에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앞에 제가 갔을까요? 다름 아닌 마치 어린애한테 떡 하나 들고 희롱하듯 놀려대듯 제 세무사 시험을 가지고 그들이 놀려댔던 것. 실제로 지들에게 들이닥치면 뼈도 못 추릴 그것.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지들 입으로도 곧잘했던 소리가 있거든요. 어째 세무조사 들어올 만도 한데 안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형님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내 친구 보면 남편네 회사에 그렇게 툭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나 봐. 그리고 보면 자기네는 진짜 계속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 운도 좋은 셈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 삥땅 많이 쳐놔. 뭐 대외적으로 안 걸리게 넘어가는 팁도 이미 빠삭하고 자기네는 아주 천하무적이지.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으면 더 좋고 말이야. 이러면서 시궁창에서 굴러다니는 쓰레기 마냥 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낄낄거리더니 아주 꼴 좋다 이거예요. 저의 합격 여부를 듣고 뒤에서 어머니를 조종해서 저에게 가짜는 소리를 쏟아붓고 실제로는 연락 한 통도 안 하던 그들은 세무조 사건으로 그들 회사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아주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듯 무슨 어디 생선가게에 걸려있는 생선을 쳐다보듯 아주 영혼 없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동섭, 뭐야? 뭐 때문에? 세무조사? 아니, 저기, 이런 건 말해주고 왔어야지, 이런 건. 아니, 막내 동서한테 연락은 하는 거야? 말해봐, 막내 동서. 막내 동서야 뭐, 당연히 제가 연락도 쥐뿔도 한 거 없이 똑같이 당황해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한테 해볼 테면 해보라고 골려대던 게 수년간이었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있던 와중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돌멩이를 던져댔던 게 그들이에요. 원래 세무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러모로 복잡하긴 하지만 분명히 사전 통지를 했는데 왜 저딴 반응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통지를 2주 전에 받기야 했겠지만요. 그것보다 그걸 하겠다고 들이닥친 인원 중 제가 있으니 어이가 없었던 걸까요?
까짓 것 그 정도야 마음 넓은 제가 이해를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면 그 뒤로 정말 그네들은 쥐잡듯 털리기만 했거든요. 지네들 딴에는 뭐 불복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요. 무슨 헨젤과 그레텔이 걸어가는 길에 빵을 줄줄 흘리고 가듯 저는 형님이 본인 입으로 저한테 나불댔던 허술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세무 관련 공부할 때에도 가끔 머릿속에 슬쩍 지나가던 내용들이 있었기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 저렇게 잔뜩 쫄아가지고서는 화를 냈다가 눈치를 봤다가 윽박질렀다가 아주 스스로도 미친 여자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러니 이쯤 되어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올만하지 않았을까요? 얘, 너 진짜 어쩜 이러니?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을 생각이야? 그 잘난 시험 하나 봐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열심히 살겠다는 네 아주버님이랑 막내네를 그렇게 쥐잡듯 때릴 일이냐고, 안 그래? 어제 네 형님이랑 막내 동서가 집에 와서 아주 사정사정하고 빌더라. 너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그 짓거리 그만둬. 네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네 입으로 설득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만하자고 하란 말이야. 진짜 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넌더리가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하도 형님과 동서랑 자주 마주치고 그들이 진상짓을 하니까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것뿐이지, 그 둘을 걷어내고 어머니랑 마주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주 만만치 않게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전 그냥 이렇게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왜요, 어머니? 언제는 어머니 아들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뭐가 문제예요? 막내 서방님네 뭐 투자라도 하셨나요? 성실하게 본인 직장 다니고 계신데 엮여서 문제될 게 뭐예요? 형님이 혹시 그쪽 같이 꼬여내가지고 엉뚱한데 돈 빼돌리신 건 아니고요? 그럼 어머니 말 맞다나 어머니 아들들 문제는 아니네요. 큰며느리랑 막내 며느리가 둘이서 머리를 얼마나 굴려서 빼돌리고 장난질을 쳤는지 아세요? 이 말에 어머니는 그쯤부터 약간 할 말을 잃으신 듯 뭐라도 생각하시는 듯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좋다 이거예요. 형님 동서 그 두 인간들이 어머니한테 절 고자질해서 엿을 먹였으니 똑같이 엿을 먹여보는 거죠. 저거 다 걸리면 막내 서방님 그거 감당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왜 돈을 허투루 써가지고 남편 앞길을 막냐고요. 진짜 야단치고 두드려 패야 될 건 형님이랑 동서지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머니 시사 프로 좋아하시잖아요. TV에 막 세금 안 내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프로 재밌게 보시잖아요. 그런 의로운 일 하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잡혀서 욕먹을 짓 한 며느리들은 따로 있잖아요. 말종이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맞는 말로 공격을 해서 얼얼하셨던 건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물론 이걸로 남편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아마 지 형이랑 동생한테 어지간히 위아래로 시달렸나 봐요.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건 말건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고요. 어차피 더 싸울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이제 남편이랑 싸우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아무튼 형님과 동서는 정말로 똥줄이 타버린 건지 아니면 제 말에 설득당한 어머니가 그 둘을 내친 건지 둘이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달라, 카톡 좀 읽어달라 연락이 오는데 제가 대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그렇게 세무조사 같은 거 나와보라고 골릴 땐 언제고 이러냐고 따지고 싶지만 그러기엔 그들 지금 되게 불쌍하고 피마르는 상태거든요. 불복한다고 해서 이기는 사례도 거의 없고 더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자료 준비라도 빠듯하게 해야 하다 보니 둘이 여러모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저쪽 강으로 흘려내려가는 게 보일 거라는 중국의 속담인가 뭔가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냥 저대로 열심히 이대로 커리어 올려가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이런 계기에 올라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탄 나무 위는 새로운 세상이네요. 이게 진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며 배울 게 아주 많아서 신기해요. 복수하고 갚는 것도 이쯤 했으면 됐고 나머지는 지들이 굴러 떨어지게 내비두는 수밖에요. 전 저대로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어 또 다른 제 인생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쉽지 않은 터널이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해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잘 되시길 소망할게요.